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또 돌아다니고 있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 저러고 다니는 유명한 아줌마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에휴, 안 됐어. 분명 저는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마치 제가 귀도 없고 눈도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쑥덕입니다. 네, 저 정신 멀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잘 압니다. 미친 여자, 정신 나간 여자, 혼 빠진 여자. 부르는 말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말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 제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였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입사 동기인 남편보다도 빨리 승진해서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들한테 구박 아닌 구박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못하거나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라 저희 부장님이 은근히 저를 불러 남편을 먼저 승진시키고 제가 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았던 저는 남편이 왜 꼭 나보다 앞서야 하냐. 그런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내 능력이 뛰어나면 남편이 아니라 부장님도 나는 제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하며 일에 매진하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난 건 3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의 상황을 1분 1초 되짚어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마치 아주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처럼 내가 몇 시 몇 분에 집에서 어떻게 나왔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었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발걸음으로 어느 만큼 걸어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곱씹습니다. 하지만 늘 저의 그런 정교한 생각은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던 그 순간까지 가고 나면 산산조각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아요. 까만색 봉고차. 그리고 그 안으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끌려 들어가던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쌩하게 사라지는 그 차의 번호를 못 본 게 지금까지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저 까만 봉고차라는 것 하나, 차에서 떨어진 아들의 신발 한 짝,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전부였고 경찰도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는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3년 만에 귀하게 얻어 보석처럼 키우던 제 품의 아이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제 귀에는 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랜턴 하나 들고 온 동네를 유령처럼 헤매기 시작했죠. 연애할 때부터 결혼 초까지 쭉 저한테 기가 죽어서 지내던 남편은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그때부터 뭔가 드디어 저를 구박할 거리가 생기기라도 했다는 듯 저를 찍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잃은 애미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들이받겠어요. 남편이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르는 대로, 손찌검을 하면 손찌검 하는 대로 그냥 고스란히 받아내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처음 몇 개월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제가 가장 야속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자기 자식인데 꼭 아주 멀고 먼 남의 아이 잃어버린 것처럼 남편은 당황하지도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덤덤하게 찾을 수 있으면 찾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훌쩍 며칠씩 사라졌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아이를 찾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도 처음에는 엄청 악다구니하며 싸웠습니다. 자식 잃은 아비가 어째 그래 냉정하냐며 달려드는 저한테 남편은 피식 웃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한마디를 저한테 던졌습니다. 걔가 내 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당신 나랑 그렇게 다정한 시간 자주 보내지도 않았잖아. 아이보다는 일이 좋다고 밖으로 뛰어댕기던 사람인데 어디서 어떤 놈이랑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내 아이인 척 했을지 내가 할 게 뭐야? 그 순간 저는 그나마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제 모든 정신적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5살까지 클 동안 왜 한 번도 아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는지, 안고 얼러주지 않았는지, 아빠 하며 달라붙는 아이를 어색하게 바라보며 밀어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 멍청하고 미련한 남자가 아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크다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식, 자기 핏줄까지 부정할 정도로 그 사람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피고름을 뽑아 가슴에 다시 집어넣는 마음으로 집에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과 칫솔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모아 남편과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남편과 저의 아이로 나오죠. 결과를 보고 조금 당혹스러운 얼굴을 하던 남편이 그때서야 허둥지둥 아이를 찾으려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너무 사람이 얇고 가볍고 실없어 보여서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오만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사라지고 4개월 만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무너져버린 게 불과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회사는 당연히 그만두고 아이를 잃었으니 제 정신도 황폐해졌습니다. 전혀 제 삶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서 사포로 벅벅 긁어놓은 것처럼 아프게 만든 남편과의 이혼으로 재산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도 아이를 찾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여기저기 사람 쓰는 데 넣는 바람에 사실상 10년이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며 벌어둔 돈은 순식간에 햇빛 아래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견고하게 가정을 쌓는 것도 돈을 모으는 것도 오랜 세월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사라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저는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이 홀로 단칸방에서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애쓰던 친정 식구들도 제가 아이 찾기에만 골몰하며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점점 저에게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나마 마지막까지 저를 포기하지 못한 건 친정엄마였습니다. 친정엄마는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매일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무릎을 질질 끌며 저한테로 와서 이제 다 놓으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울며 사정하고 또 사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착 덩어리가 되어버린 저는 늙은 엄마의 눈물은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 딱딱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결국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형제 자매들의 반대로 장례식도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켰으면서 무슨 낯짝을 들고 장례식을 오냐는 남동생의 일갈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저는 메말라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을 잃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저는 미친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마다 여전히 들리는 엄마, 엄마 소리에 홀린 듯 랜턴을 들고 나가 거리를 배회하고 또 배회하다 새벽에 들어와 잠드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으니까요. 동네에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은 랜턴을 들고 목류병자처럼 동네를 뱅뱅 돌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는 제 귀에 들리는 엄마, 엄마라는 소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소리의 주인공이 제 앞에 나타나 주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방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누군가가 자꾸만 집 밖에서 저희 집을 기웃기웃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반지하기는 한데 약간 기울어진 지형에 얹혀진 반지하라 어떤 방은 완전히 반지하고 어떤 방은 절반 이상 지상을 볼 수 있고 대문은 완전히 지상으로 나가 있는 약간 기울어진 구조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침실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의 방입니다. 그런데 부엌 겸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마다 제 시선이 꽂히는 곳에 누군가의 서성이는 발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 서성이는 발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까지 왔다가 다시 뒤돌아갔다가 슬그머니 몸 굽혀 저희 집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하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밖으로 나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저희 집을 흘깃거리시는 건가요? 그러자 상대방이 당황하며 더듬더듬 한마디를 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안이었고 제게 말을 걸었던 그 낯선 사람이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그 사람이 제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제게 한 말, 그 말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청우를 알아요? 우리 청우를?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혹시 한청우 엄마 되세요?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자는 저만큼이나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랄까, 제가 정말로 청우 엄마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듯이 당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제 쪽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든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참고 차를 한 잔 타서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신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어이구, 어이구 하는 소리만 계속하며 정말로 저에게 청우 엄마가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벌써 몇 번씩이나 같은 말을 묻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쾅쾅 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이름만 생각했어요. 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청우 이름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대체 누구세요? 약간 악에 바친 듯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그 여자가 숨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해준 얘기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참을 곱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친정을 진짜 가끔 가거든요. 친정 한번 가려면 우리 집에서 4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라. 그때도 겨울이었나.
원래 겨울에는 잘 안 움직이는데 친정엄마가 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정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주변 온통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득한 동네에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쫄쫄쫄 뛰어다니길래 어머, 쟤는 어느 집 손자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다가가서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한청우요 라고 대답을 하다가 얼른 입을 꽉 틀어막고 아, 맞다. 나 이제 한청우 아니지? 저 한민우예요 라고 다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얘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하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랑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아이 엄마가 후다닥 달려나와 아이 손을 잡고 확 끌고 들어가는데 뭐랄까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아서 몹시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엄마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운신을 못하시니 한 달 정도 친정에서 계속 지냈는데 어쩐지 자꾸만 아이가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는 분명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청우를 데리고 가서 정말로 몹쓸 짓을 하거나 어디론가로 팔아버리진 않았을까. 그것만 아니어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정말로 그녀가 만난 청우가 내 아들 청우라면 누군가의 자식으로 잘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기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내 아이가 끌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마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심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 친정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할 듯 말 듯 입을 달싹달싹하고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더래요. 그나마 조금 친해졌다고 자기 비밀 얘기도 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말하고 조분조분 말을 잘 하던 아이가 언제 이사 왔냐,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갔던 게 제일 재미있었냐, 그런 식으로 가족에 대한 질문만 하면 입을 딱 다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조금이라도 말을 하려치면 어느새인가 아이 엄마가 달려나와 아이를 구박하며 너 무슨 소리 했냐고 있는 대로 퉁박을 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게 몇 번 반복된 후 조금 민망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만나도 그렇게 반갑다는 티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엄마도 거의 다 회복이 되어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마당에서 이런저런 짐을 싸고 있는데 슬그머니 아이가 들어와 아줌마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귓속말을 하더래요. 그때는 아이가 한 말이라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사는 동네는 여기고요. 어서 나 좀 구하러 오라고 해줘요. 나 잡혀 있다고. 근데 내 이름이 청우인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내 진짜 이름이 청우인 거 아줌마만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니? 네가 청우인 거를 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청우 아니라며? 아니요. 저 사실은 청우예요. 그런데 말하면 안 돼요. 도통 알 수 없는 얘기를 후닥 해놓고 아이가 얼른 자기 집으로 뛰어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마음도 없었고
아이가 말한 주소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잊고 말았다고 해요. 그냥 아이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하는 얘기려니 하고 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오래 사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짜 오랜만에 친정어머니가 사시던 동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셨고 그 동네에 남아있던 집은 계속 전세 주면서 유지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유지를 할 이유가 없어서 정리를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익은 사람을 하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어렸을 때 봤던 그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너 청우 아니니?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몹시 의아한 얼굴로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묻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어렸을 때 일을 자초지종 말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정말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냐고 혹시 자기가 얘기했던 그 주소 기억나냐고 몇 번씩 물어봤대요. 알고 보니 다 자란 이후에 자기가 부모로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 아버지만 친부였고 어머니는 친모가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엄마로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전 재산을 가지고 싹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남긴 빚을 지금까지 홀로 갚으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남은 한은 친엄마를 찾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손발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몹시 난감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옛날에 어린아이가 얘기해줬던 주소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동명동인지 명동인지 디귿이 들어가고 미음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당최 그 동네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나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 아이는 실망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기억으로 알려줘봐야 괜히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대충 아이가 설명해 줬던 것 같은 동네를 한번 찾아다녀 보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오지랖인가, 남의 집 엄마 찾는 일을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상한 소문을 들었대요. 마침 저희 동네 근처에서 혹시 여기에 청우라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있느냐 물어보고 다녔는데 슈퍼집 아줌마가 깜짝 놀라며 저기 미친 여자가 잃어버린 애가 청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집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면서 저를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까지 듣고 저는 한심하게도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나마 단서다운 단서가 나타났는데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여자에게 청우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혹시 옛날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기는 하겠지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이가 맞냐고 말이죠. 곰곰이 사진을 여러 장 들여다보던 여자가 아주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맞아요. 분명히 이 아이예요. 짝짝이 쌍꺼풀이 너무 특이하고 남자가 예뻐서 내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당장 청우가 사는 그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음에 그 동네로 내려갔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들어가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그 주소가 적힌 쪽지를 손에 들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찾아다녔던 내 아이, 내 아들, 우리 청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청우야 하고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한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멍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간을 찌푸린 채 조심스럽게 다가와 찬찬히 살펴보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가물거리지만 아이는 저를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간 집에서 아이에게 전해 들은 말은 정말 기막힌 것이었어요. 아이도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 큰 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던 남편은 당시 술집에 다니던 여자와 바람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계속 남편에게 졸랐고 남편은 바람 펴서 이혼하면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게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며 차일피일 이혼을 미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바로 아이를 숨기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당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 여자가 제안한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아이가 사라지면 아이 잃은 어미인 저는 악다구니 할 힘도 없을 테니 아이를 잠시 자기가 데리고 가서 숨겨놓을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멍청한 남자, 그게 바로 납치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어차피 아빠인 내가 잠시 아이를 숨기는 것이니 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납치 사건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사건의 여파가 컸던 거죠. 이 멍청한 놈이 어차피 내 새끼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진짜로 자기 친자인 걸 알게 되면서 그 여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저와 이혼을 시킨 것까지는 그 여자의 생각대로 되었는데 아이까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그래도 잘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불륜으로 그렇게 만난 사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둘이 도망가서 그렇게 숨어 산 지 5년 만에 두 사람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했고 아이의 아빠는 또 밖으로 돌았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했을 마음고생, 몸고생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 아빠가 비명 행사를 했는데 이 나쁜 여자가 그제서야 아이한테 나 네 엄마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니까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다라며 아이를 버리고 전 재산 싹 든 채 딴 놈이랑 같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아이도 알고는 있었대요.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씩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도 기억하려고 하고 살던 동네도 더 기억해 보려고 했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 아빠가 윽박 지르고 그런 생각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단칼에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잊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어렸을 때 자기를 알고 있던 아줌마를 만나 본인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매달렸노라며 저를 붙들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년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죽은 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그 여자는 어떻게 하든 벌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빠뜨린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을 버리고 간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몇 주에 걸쳐 돈을 많이 들여 결국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잘 숨기고 아주 좋은 집에 시집가서 마님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당장 팔 걷어붙이고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주택단지로 찾아갔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단지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옆에 착 감긴 채 뒤에 떨떠름한 얼굴에 장성한 남녀를 대동하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야, 김예분! 제 일갈에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 저 기억하는 걸요. 당황하며 후다닥 자리를 뜨려던 여자에게 다가가 확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펑펑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참, 그렇게 자기 마누라, 자기 엄마가 맡고 있는데도 그 세 식구는 놀란 눈으로 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말리지를 않더라고요.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만했죠. 돈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만큼도 존중을 못 받고 사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악다구니를 하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난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내 아들을 납치해? 게다가 끝까지 잘 키운 것도 아니고 바로 버리고 도망가? 네가 사람이야? 아, 뭐래? 고등생이면 어른이거든? 저한테 얻어맞고 멱살 잡힌 게 억울해서 순간 정신을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변명이랍시고 확 말을 지르다 자기 입을 막고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던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묻더라고요. 뭐? 바람? 납치? 너 미쳤구나. 그래놓고 뭐? 내가 평생 처음 만난 첫사랑이야? 우리 애들의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여보는 무슨? 너랑 나랑 혼인신고를 하기를 했냐? 식을 올리기를 했냐? 짐 다 내보낼 테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혼인신고 안 했어? 얼마 전에 서류 썼잖아.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사정이 이렇더라고요. 꽃뱀짓 하면서 괜찮은 남자 하나 물어서 같이 살면서 애들 엄마 노릇한답시고 깝쳤던 모양입니다. 뭐 애들이 제정신이면 그 여자를 엄마로 받아줄 리는 없었겠죠. 혼인신고를 졸라대서 뭐 하겠다고는 한 모양인데 애들 반대로 서류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 여자는 말년에 봉 하나 잡았다 생각했던 거 싹 사라지고 알거지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제 전남편이 남기고 갔던 빚, 제 아들이 갚던 것도 그 여자가 원래 갚아야 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소송 진행하려고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 행복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아이와 저 이제 더 이상은 그리워하며 불행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